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12번째 시간 새해 전야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충무로 영화제는 DGK와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감독님과 미술감독님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감독님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 전야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좌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관객분들의 아주 파노라마 같은 그런 질문들 받으면서 좀 생생하게 시간을 좀 진행해 볼까요? 네. 미술감독님도 한번. 안녕하세요. 새해전야 미술감독 최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관객석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 갖게 돼서 특히 감독님은 개봉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네, 아주 가까스로 작년에 연말을 붙들고 개봉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구정은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정을 또 다른 새해라고 일부러 마구 지칭하면서 그렇게 1월에 했죠. 2월? 네, 2월에 했습니다. 한 8개월 지났는데 개봉한 기분이 사실 잘 안 나요. 되게 코로나 시기에 개봉하는 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 그 무대 인사도 못 하셨지 않나요? 거의? 네, 맞아요. 무대 인사도 못했고 거의 못했고 그래도 뭐 지방 무대 인사 했었고 또 서울도 잠깐 돌았는데 그 좀 기분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띄엄띄엄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제가 매번 사실 작품 만들 때마다 기적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첫 한국 영화로 이제 문을 열었죠. 네. 저는 그때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정말 연초에 개봉을 하시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또 그때 또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정도 새해니까 이러면서 이런 건 좋구나 라면서 이제 또 구정의 개봉을 또 기다렸는데 사실 구정이 됐어도 원래 구정 영화라는 건 굉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박스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그 흥행을 기대하는 사실 개봉 날짜인데 참 올해는 새로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제 인생에 구정에 한번 제 영화를 걸어볼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낙담,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이 아니고 정말 희망하는 낙담으로 내가 정말 구정에 이런 대목에 한번 영화를 걸어보는구나. 그래서 희망차게 개봉했고 그렇게 찾아주신 분들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관객들의 그 스코어가 그냥 단지 숫자가 아니라는 거를 감독들은 원래도 느끼지만 코로나에 더 각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감님도 감독님 오랜만에 만나신 거 아닐까요? 부산 영화제를 또 쫓아가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새해전야는 좀 특별한 좀 기억으로 남는 게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좀 빠르게 영화가 잊혀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도 감독님 쫓아가고 또 이렇게 네, 여기까지 쫓아오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뭐 드셨나요? 맛있는 거? 맛있는 회를 사주셔서 네, 아. 흥분하게 되네요. 네. 그 맛있는 거 잘 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이분들과 파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영화를 오히려 덜 고민한 캐주얼한 시간이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먹고 함께 마시고 이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도 그렇고 또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또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저한테 아르헨티나에서 촬영을 해서 더 의미 있어진 말백 와인이나 혹은 그곳의 그 풍경은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박현진 감독님이 아르헨티나 오기 쉬운 곳 아닌데 제가 촬영하는 딱 그 시기에 오셨거든요. 다른 일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실은 아마도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초청받은 게 제가 전작인 영화가 좋아해줘라고 역시 여러 명이 나오는 일종의 멀티플롯 영화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정말 우연찮게도 감독님이 그 유한석 씨랑 이현희 씨 찍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었어요. 정말 평생에 갈까 말까 한 곳인데 제 감독 조합과 얽힌 일로 갔는데 사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찍고 계신지 몰랐어요 거기서. 근데 우연찮게 거기에 있는 스텝 노기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촬영하고 있다라는 페이북글을 보고 저희가 달려갔죠. 그랬더니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날도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고 겨울인데도 햇볕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사실 촬영장에 누군가가 온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 좀 약간 민낯을 드러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선크림도 채 바르지 못한 채 이거 꼭 찍어야 한다는 그 강박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여유자적 이렇게 낮에도 와인 한잔 하시고 스테이크도 드시고 오셨다고 그래서 이걸 부럽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되지 대단한 인연이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사적으로 영화 보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영화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관객분들 질문도 있고 한데 제가 또 주최 측에서 전달받기로는 GV처럼 하지 말라고. 근데 GV 같은 질문을 잔뜩 적어왔는데 그래도 몇 개 할게요. 그러면 하다가 이제 관객분들 질문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 구조의 영화를 해봤기 때문에 되게 이제 더 물론 감독님 전작에서도 결혼 전야에서도 그런 작품을 하셨지만 이 여러 인물을 담는 영화에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고충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충은 저는 시나리오 길이었어요. 이제 2시간 안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어떤 걸 주안점으로 주면서 좀 수정을 하시고 축약을 하셨는지 시나리오 작업에서의 고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혼전야를 제가 2013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약간 같은 포맷의 영화를 만들면서 두 번째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항상 새로워요. 네, 항상 새로운 스텝과 새로운 배우와 영화를 만든다는 건 그냥 노하우는 아주 조금씩 쌓이는데 늘 새로운 변수와 만나기 때문에 이거 또 이렇게 쉽게 볼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나리오는 결국 어떻게 영화가 될 건가 이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수하지 않고 특히나 아르헨티나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끌어다가 거의 효율적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전작에 확실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프로덕션을 촬영하는 동안은 너무나 큰 변수에 제가 막 좌지우지도 되고 막 엄청 힘들었는데 그것 말고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가뿐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집약을 하면 큰 누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미감님은 시나리오의 최종고를 받아보셨나요? 혹시 작업 기간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부터 받아보셨는지? 한 이렇게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을 같이 감독님과 경험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시나리오는 영화랑 거의 같고 처음에 시나리오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길이가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 장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던가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미감님의 최애 커플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아, 다 좋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옴니버스 이렇게 여러 명의 배우가 나오는 작품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게 처음에는 짧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배로 힘들었었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살만한 환경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애정 그리고 약간 어떤 분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커플을 네 뽑기는 너무 어려운 분노는 것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더 막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아무래도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을 완벽하게 이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시나리오에서는 왜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여성인 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망설이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또 극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또 공간이 또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임 미감님이랑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스텝이 아주 메인 스텝이 정말 유기적으로 배우만큼이나 뭐랄까 쫀득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났어요 이번에 그 새해전야를 하면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이미 세팅이 돼 있으셨던 분이에요 제 전에. 네, 그래서 여러 과정을 보셨는데 분명히 미감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회의가 있거든요. 저희 연출부끼리 회의를 했는데 다음 날 이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뭘까 싶었는데 이 연출팀에는 이제 미술 담당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레코딩을 해요. 저희 회의를. 그러면 항상 네네. 그래서 미감님이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의 모든 대화를 킵하셔서 그 중에 디벨롭된 거는 항상 저한테 새로운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가끔 제가 그 스태프들이나 혹은 동료 감독들한테 지영아 제발 미술 좀 내려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영화에서 미술이 그려내는 그림이 실은 감독이 만들어내는 미장센 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 감독님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저의 숨소리까지도 기록하시는 그 스토커적 성향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네. 미감님이 오시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여러 인물이 나오는 만큼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을 정말 다채롭게 담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보면은 와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지금 찍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부터 그 공간의 어떤 전체적인 미술적인 컨셉 그런 것들 감독님하고 어떤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감독님을 사무실에서 뵀을 때 시나리오 얘기들 하면서 아무래도 공간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고 계셨던 장소들 또 제가 생각했던 장소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장소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데도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는 게 처음 같지 않은 느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불안하시죠? 박현진 감독님이 계속 기침하셔서 죄송하다고 코로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제가 좀, 코로나 네. 아니고요. 저희 사실은 오늘 오려고 엊그제부터 제대로 보건소 가서 PCR 검사 받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 두 가지 정도 사실은 미감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와, 내 숨소리까지 기록하시는구나. 이 숨소리도 제대로 리드미컬하게 잘 레코딩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르헨티나 촬영을 하필이면 제일 처음 했어요. 근데 모든 한 40회, 50회 되는 촬영 안에서 첫 10회가 정말 중요하고 감독한테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스텝과 새로운 배우랑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르헨티나에서 찍어야 된다는 건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중요하게 영화 안에서 주요 소품인 헬멧이 있는데 헬멧을 아르헨티나 소품팀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잠수를 탔어요. 네. 근데 이미 앞에서 찍었고 헬멧 없이
이 오토바이는 탈 수가 없고 그런데 그 헬멧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 컷을 찍기 한 3컷 전부터 뭔가 이렇게 술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들 뭔가 제 눈빛을 피하면서 저건 뭐지? 제가 굉장히 급하게 찍으면서 뭘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다음 컷 찍어야 되는데 조 감독님이 오셔서 감독님 헬멧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건 사실은 아르헨티나 스텝이 굉장히 훌륭해요. 프로페셔널하고. 그런데 그때 그 반응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연결 제품인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벌어졌고 지금 당장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반응이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정말 미술 감독님과 그 정말 아트 디렉터 두 분이 구글 맵으로 열려 있는 헬멧샵을 다 뒤져갖고 가장 근사한 걸 구해오셨어요. 그 정말 생면부지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 두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약간 몇 컷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이렇게 한국 스텝과 아르헨티나 스텝이 다르다라고 제가 막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 컬러는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그 트랜스퍼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감독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드리면서 저희 정말 컬러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미감님은 박수 쳐주신다. 예. 미감님은 지금도 약간 그때 기억이 좀 진땀나는 기억을 하시는 얼굴이었어요. 네 이렇게 기억이 다르고요. 네. 네 이렇게 당황스럽고요. 지금 갑자기 지금 너무 떨리면서 긴장이 되는 게 네 그랬죠. 그 닫혀 있는 그러니까 저 모든 한국 스태프들이 처음 가봤던 장소고 생각보다 그 나라가 이렇게 워라벨이 잘 돼 있는 나라더라고요. 많이 쉬고 네 자꾸 뭐 이렇게 정해진 시에스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고 싶으면 시에스타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에서 한 40군데 정도를 찾았는데 다 쉬고 계시고 있다고 오라고 가보면 그냥 퀵보드 헬멧 같은 그런 것들. 아 대체 이 나라의 헬멧은 어디까지 내가 보는 건가. 뭐 그러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달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아르헨티나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다 덮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그때 감독님의 눈빛, 현장의 공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뭐 즐거웠습니다. 근데 모든 현장에서 일이 그렇지만 또 해결이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맞아요. 있는 미화되고 네, 코미디가 되죠. 미화되죠. 미화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르헨티나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곳의 영화 환경을 또 겪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가서 느낀 게 그 좀 약간 한국보다 영화 산업 자체가 크지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영화인들은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영화에 대한 궁금증, 관심도 굉장히 많고 뭐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만 이미 그때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당시에 좀 그래도 너무 바쁘셔서 이야기할 시간은 별로 없으셨죠? 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점심 시간에 코스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그릇 음식으로 뚝딱 빨리 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전식 있고 메인 있고 디저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시간은 참 뭐 이런 생각이 조바심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저도 8회차 정도 찍었는데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쪽 스태프들은 주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 2번 정도의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었는데 아침에 저희는 막 한국 스태프들은 바쁘고 굉장히 긴장했고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는데 그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 이런가? 결국은 이제 끝나고 알았는데 주급을 받는 날이니까 케이터링 팀에서 이렇게 작은 파티를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어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일주일 동안의 촬영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쫑파티 그런 이제 완전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서로 동료라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주는 좀 있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비건이냐 물어보면서 뭐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좀 다양성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태프들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는 건 아르헨티나 스태프들은 저희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저희는 그 코스 있는 아르헨티나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케이터링 바꾸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그분들은 확실히 한국 영화 나 이거 좋아에게 한 3리스트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한국 걸? 영화가 이렇게 이미 암암리의 아르헨티나 관객이나 혹은 영화인들에게조차 알려져 있구나 해서 살짝 놀랐어요. 바로 검색을 하고 네, 그 다 넷플릭스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한 2, 3일 뒤에 너 뭐 했더라? 너 한 거 봤어. 뭐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생각보다 한국 영화가 많이 이렇게 뻗어 있구나라는 생각. 또 다시 공간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그 로케이션 장소 같은 경우는 뭐 남산이나 청계천 같은 지금은 정말 만약에 저는 최근에 이제 여름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코로나인데 제가 찍고 있는 영화 속의 인물들은 마스크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씬을 찍으면 당연히 인물 주변에는 보조 출연자들이 서 계시는데 사실 통제가 100%안 됐을 경우 저 멀리 마스크 쓰는 행인이 지나가면 무조건 NG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화 안에서의 세상에 코로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 없는 한은 없는 것처럼 영화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고충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의 그 넓게 펼쳐진 롱샷들의 인파를 보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보면서도 되게 귀한 샷이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서울 시내의 그 비주얼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또 저는 그 인물들의 공간들의 창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뭔가 이 영화는 겨울에 거의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한국 겨울에 맑고 차가운 햇볕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은 되게 포근하고 그래서 차가운 계절을 되게 따뜻하게 담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좀 그래서 공간들이 제가 봤을 때 세트보다는 그 드레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실내 장면들도 어떤 식으로 컨셉을 가져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트 좀 정형화된 세트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최대한 네, 드레싱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하지만 영화의 그 컨셉을 녹일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찾아서 녹였던 것 같고 시선이 아까 따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무래도 감독님이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서 그렇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서 키 컬러를 메인으로 정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에 맞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인트로 해서 그걸로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가 갖고 있는 시선들이 영화상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동반자였다가 뭐 어떤 오해가 생기다가 다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미술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도둑 촬영, 그런 로드뷰도 그렇고 청계천은 다 연출해서 찍은 건데 그 순간들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 그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이 시기를 돌아보면 또 그땐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런 거구나. 결국 영화 안에 어떤 시절이 담긴다는 건 이런 또 새로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오픈 세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간을 제 방식대로의 리사이클링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실은 미감님이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축하고 싶은 룩이랄까요? 그런 게 미감님이랑 잘 맞아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영화 이후에도 같이 전시 얘기하고 뭐 어떤 아티스트 얘기하고 이런 어떤 공감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그게 영화의 결들로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의 미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중요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늘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네 커플의 다양한 공간들을 이렇게 펼쳐놓았을 때 하나로 묶는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개성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환상의
호흡이라고 미화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미화가 아닙니다. 아니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컬러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뭐 주요 라이트의 어떤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감독님의 감각이랑 어우러져서 영화가 인물이 되게 다양하지만 한 톤으로 되게 잘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막간을 또 이용해서 이제 공간에 관한 질문인데 연결될 것 같아서 김지선님께서 관객 질문도 같이 하면 되죠 또? 예. 그 새해 전야 너무 재밌게 보셔서 DVD까지 구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어디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관객이십니다. 그 해외 촬영지를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골랐던 이유를 궁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도 남극 가까이 가지 않고 이과수 폭포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히 궁금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영화 속 유연석 배우가 분한 그 재현의 캐릭터라면 번아웃 됐을 때 물리적으로도 가장 먼 곳 가고 싶지 않을까요? 갈 수만 있다면.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사실은 여행 정말 많이 하는데 남아메리카는 엄두를 못 냈어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비행기석에서 오히려 후하게 편한 공간을 가시고 편한 티켓으로 가시고 그 안에서 싼 정말 고기와 와인을 즐기시는 게 낫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의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 굉장히 모든 연들을 끊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먼 공간 이런 어떤 좀 그런 차관이 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저 역시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미지가 역시 축구랑 이과수거든요. 이과수는 저희가 촬영을 핑계로 정말 호사를 누렸어요. 이 관리인 빼고 처음 들어갔거든요. 물 한 개 있고 모두가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너무 중요한 공간이고 중요한 이미지라서 그 사전 답사를 저희가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갔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스팟을 관광객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거의 한 3국 정도의 허가를 다 이렇게 조율해갖고 프로듀서분이 촬영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 날 가장 첫 촬영이 가능하게끔 첫 진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귀한 어떤 이미지가 됐는데 압도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영화 속 장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대나무 숲이 이과수 폭포여도 정말 좋겠다. 오히려 영화 안에서 영화적으로 제안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영화 이상의 어떤 후련함을 주는 이미 풍광만으로 너무 시원하시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제가 제일 미감님도. 부러운 부분이 모든 스태프들이 이과수를 갔다 온 다음에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아르헨티나 그 벼룩시장을 세팅하는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만 듣고 저도 영화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술팀의 이제 또 약간 비애죠, 비애죠. 비애. 항상 먼저 가서 이제 장소들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셨을 줄 알았어요.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이제 오면 이 벼룩시장을 보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과수는 미술이 필요 없거든요.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네. 그리고 또 좀 더 인물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또 이 옴니버스 영화라는 말은 저희가 피해야 되죠. 멀티플롯 영화가 인물이 많다 보니까 캐스팅하는 게 또 되게 조합이 관건이잖아요. 감독님께서 가장 먼저 캐스팅했던 배우가 누군지 궁금하고 또 나머지 캐스팅에 또 관련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김강우 배우랑 이현희 배우가 저랑 결혼 전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약속된 배우분들이셨어요. 그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됐는데 가장 의외의 캐스팅은 유태호 배우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감독들도 레퍼런스들을 보거든요. 어떤 작품에서 뭘 했지? 근데 저희한테 사실은 거의 당시 없었어요. 어떤 배우인지 읽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최측근이 아주 강추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미팅을 했는데 당시 또 유태우 배우님께서 한국말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배우가 생경한데 한국말을 잘 못하네. 이거 어떡하지?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그냥 캐릭터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저희가 영화를
찍기 시작하고 캐스팅하고 완성될 때까지 그 1년여 동안 유태우 배우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 전후로 인해서 배우가 뭐 여러모로 언어도 어떤 면에서 능력이니까요. 그런 면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이제 배우 미팅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천두링이라는 중국 여배우이신데 그 굉장히 커다란 첫 미팅을 식사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근데 커다란 테이블에 단 4명이 앉았는데 그 테이블을 가득 채울 만큼 시나리오를 쫙 펼치시더라고요. 한 장당 이렇게 하셔갖고,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질문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이런 그래서 제가 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했지만 뭐라고 또 덧붙이시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가 전체 영화 안에서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연기 디렉션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중국어로 통역하고 또 그 통역을 제가 받고 다시 또 하고 굉장히 수순이 길었는데 천두링 배우의 현장에서의 별명은 감독님 한 번만 더였어요.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 번만 더. 네, 그래서 정말 이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시간에 촉박하지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집요한가 싶으면 배우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배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또 멀티플롯을 하다 보면은 감독님 영화 특히 로케이션도 많고 정말 많은 배우들이 등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기가 사실 스케줄도 그렇고 장면 연출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부담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맨스 영화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남녀 주인공의 서브 남녀 정도 나온다는 거를 비교해 보면은 매 또 나오는 순간 이들은 그 씬의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배우가 이렇게 더 알아서 자신의 캐릭터에 더 이렇게 공을 들여주면은 정말 너무 정말 힘이 되죠. 네,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천두령 배우가 이번에 강릉국제영화제에 다른 영화에 이렇게 스틸컷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갖고 제가 위챗에 다시 그 친구에게 말을 걸며 잘 지내니? 보고 싶다 뭐 이런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캐스팅과 이제 인물하고 또 연결되는 얘기니까 커플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각자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상업 영화는 계속 로맨스 영화를 찍고 있지만 또 다른 장르를 시도했던 적도 있고 감독님도 다른 또 감독님과 작업하셨던 다른 장르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로맨스를 하다 보니까 로맨스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로맨스 영화란 어떤 걸까요? 뭐 이런 질문 너무 지부이스럽군요. 굉장히 포멀한 질문을 하실 줄이야. 사실은 그냥 제가 잠깐 하고 제가 또 말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그렇게 무겁게 던진 질문 아니었습니다. 로맨스는 그냥 뭐 삶이죠. 저희 뭐 로맨스 넘쳐나지 않나요? 로맨스를 즐기고 싶고 그 속에 빠지고 싶고 뭔가 누가 그려낸 거 좀 보고 싶고 뭐 그런 아주 기초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역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불안함은 뭐였냐면 나 다시 연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첫째 아이를 낳고 보면서 다시 다른 사람과의 연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애 감정이라는 걸 내가 안고 사는 게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는가, 생생하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로맨스를 제 어떤 일상 안에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거는 어떤 면에서 되게 쉽고 그래서 뭐랄까요, 영화를 봤을 때 뭐 꼭 로맨스 영화를 표방하지 않아도 로맨스적인 구석이 영화에 이렇게 묻어나면 저도 모르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냥 도입부로 던진 질문인데 너무 또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로맨스 그런 기초적인 게 깔려 있지만 이 커플들마다 이 시대의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을 갖고 있는 인물들의 조합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김강호 씨와 유인나 씨의 커플 얘기를 보면은 이제 사실 전 남편의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의 스토킹이라는 또 갈등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까운 사이, 특히 이제 부부였던 사이에 이런 괴롭힘을 스토킹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보였거든요. 예전에 그것들은 그냥 어떤 개별적인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냥 애정의 형태, 뭐 약간 삐뚤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여졌던 것들이 지금은 명백하게 물론 영화에서 무겁게 다루진 않지만 이제 스토킹으로 접수가 돼서 이제 김강우 씨가 그거를 계속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각각 뭐 이연희 커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들은 방황하는 청춘이잖아요. 또 그들에 맞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로맨스라는 거는 뭐 꼭 이성 간에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채로운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데 다 이 영화가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감독님이 커플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저는 보여서 가장 감독님의 현재에서는 와닿는 고민을 가진 커플은 또 어떤 커플이었는지도 좀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여러 커플 얘기를 해봤지만 저는 확실히 제가 더 마음에 가는 커플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GV를 여러 배우랑 다 함께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이때는 누구랑 가고 이때는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항상 받아요. 어느 커플이 가장 인상적이었냐. 정말 감독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만 있다면 예, 배우들이 너무 관심 가져하니까. 근데 제가 이연희 유연석 커플 그리고 유태호 최수영 커플 그리고 동희 천두링 그리고 염혜란까지 합쳐지는 또 세 명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좀 가깝고 쉬운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김강우 씨랑 유인나 씨 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이거였어요. 좀 어른스러운 사랑이다. 그래서 미감님이 굉장히 그 둘의 어떤 놀이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도자기 깨는 거 추천하셨거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거 깨서 다시 붙이기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사실 영화의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이야기의 놀이를 찾아주고 그런 공간을 찾아주고 그런 이제 합이 맞은 건데 저는 그 커플이 아마도 우리 모두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솔직하게 토로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보호자였다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 제한자가 되는 방식으로 유인나 배우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저는 조금 포커싱이 아마도 이 새해 전야에서는 그렇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감독님 미술적으로 네,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장소가 그 장애인 선수촌 이천에 있던 그곳을 개인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좀 광활한 느낌이랑 여러 가지 좀 감정이 들었었거든요. 시나리오 저한테 이 시나리오는 좀 판타지 같은 요소가 되게 많은 책이었거든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들, 누군가와 만나서 그런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과정이 아직까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 장소를 다시 가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장소를 봤을 때 그 유인나 배우가 했던, 그러니까 김강우 배우와 서로 얘네들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거지? 저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됐던 포인트가 자기 스토킹을 하는 전 남편의 집 모습을 그 강우 선배님께서 보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이 이렇던데? 라는 말에 이 배우의 마음이 좀 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좋아 보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포인트를 좀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고자 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그 도자기 깨서 다시 붙이는 작업이 되게 흥미로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굉장히 잘 맞는, 네, 되게 아름답고 좀 사랑스러운 장면이어서 또 역시 뮤감님의 또 그런 아이디어가 영화에 묻어 있었네요.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관객 질문인데 나도영, 이하영님 두 분이 되게 빼곡히 적어주셨는데 연결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곤란한 질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관객 질문이니까 그럼요. 네, 가장 애정하시는 장면.
뭐 이런 거 아, 무엇일지. 네. 아마 제가 가장 애정하는 커플, 가장 애정하는 장면을 특화해도 저와 함께한 9명의 배우가 구두로 다음도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늦은 밤 카페에서 소통이 안 되는 앱 번역 앱 틀어놓고 둘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때 네 용미와 이제 그 야우린이 서로 정말 마음이 안 통하고 다 좀 답답한데 결국 언어가 중요할까 싶은 감정이 통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2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쪼개서 할애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막 펼쳐 보였는데 다 홀딩하고 자, 이 순간은 저희 한번 집중해 보기로 해요라고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촬영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만에 거의 오케이를 한 것 같고요. 또 그 감정을 그 훌륭한 중국 여배우 천두링과 또 염혜란 배우님이 너무나 잘 포착을 하시더라고요. 로맨스의 정말 다른 장르인 어떤 면에서 여성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뭐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영화 안에 담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대목 그 장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염혜란 배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배우여서 뭐 염혜란 씨 말고도 사실은 감독님 영화 이번에 까메오부터 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염혜란 씨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거기에서 많이 설명되진 않지만 염혜란 씨가 그 특별 출연하신 라미란 씨랑 영상 통화할 때만 나오는 그 사투리 설정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네, 묻어난 전라도인 거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동희 씨는 그 사투리 쓰는 장면 제가 기억 못 해가지고 그냥 되게 뭔가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얘기가 좀 더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네 커플 얘기를 다 따로 떨어뜨린다 해도 2시간짜리 영화들이 각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염혜란 배우님이 보내주신 그 파트는 너무나 재밌게도 라미란 배우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걸캅스라는 작품에서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그 촬영은 서로의 촬영물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단독으로 한 거예요. 영상 통화를. 그런데 기가 막힌 호흡으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가? 배우 정말 좋은 배우는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 번 무릎을 현장에서 치는 경우가 참 있는데 훌륭한 배우와 일한다는 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호흡을 딱 포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엑스트라 다른 무엇을 드려도 당신이 소화하셔서 그 이상을 해내는 것. 그러면 그게 정말 시너지거든요. 근데 영화를 하는 것,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9명의 배우와 새로운 데이트를 시작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또다시 이런 멀티플롯의 영화의 또 어려움을 가지고 항상 이런 영화는 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느껴지지 않게 200분, 300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정말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여러 여지들을 제가 딱 집약해서 그렇게 할수 저는 있는 결혼 전야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 저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여서 결혼 전야에서도 사실은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발굴되지 않는 배우들의 면모가 저는 많이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또 그분들이 다들 뭐 주연으로 다 성장하신 분들이지만 전 결혼 전야 캐스팅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마동석 씨 특히 그때 그런 이미지로 등장하셨을 때 또 굉장한 즐거움이 있었고 그때부터 감독님이 되게 저 멀티플롯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배우들마다 또 특성이 다른데 뭐 리허설을 많이 하는 배우, 뭐 첫 테이크가 좋은 배우 이런 것들을 감독이 또 빠른 회차 안에 알아가야 되는데 주인공이 둘인 로맨스 영화에 비해서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감독이 전작을 또 그렇게 탁월하게 해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저는 배우분들이랑은 한 번은 굉장히 진지한 어떤 면에서 그냥 맛있는 밥을 나누는 식사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우리가 찍게 될 시나리오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원하는지를 들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감독님이랑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이 긁어줬으면 좋겠는 지점들을 사실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각각의 자리를 꼭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민한 배우시거든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굉장히 스윗하고 뭐랄까 재치 넘치는 가이 느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아서 저랑 나이가 같으신데 이분한테 귀요미 컨셉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멜빵 바지를 거부하셨어요. 아니 이거 웬 말이냐, 이거 너무 오바 아니냐고 하셨는데 괜찮다고. 예, 당신의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멜빵 바지를 입히고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위트 있게 많은 애드립을 또 쳐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M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이런 역할도 이런 목도 해내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 재밌는 건 항상 이렇게 영화가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배우들이 여기에 다 나왔었다고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말하자면 새해 전야 캐스팅을 할 때 결혼 전야 포스터가 저희 프로덕션 사무실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 분들이 오셔갖고 이분들이 다 여기 나오셨다. 어떻게 캐스팅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또 1, 2년 머지않아 이분들의 또 이 새해 전야의 포스터를 보시면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 조합 뭐 또 한 번뿐이죠. 네, 정말 근데 이런 캐스팅이 좋은 캐스팅인 것 같아요. 나중에 봤을 때 이게 가능했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감독이 그건 정말로 굉장히 앞서서 잘 캐스팅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유태호 배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수영 배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런온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 캐릭터를 맡아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호응을 얻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감독님 영화 먼저 촬영한 영화였죠. 그래서 굉장히 생활감, 왜냐면 소녀시대라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출신의 배우인데 영화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그 세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을 좀 이렇게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실은 그 전에 본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걸캅스 같은 것에서 이제 좀 더 코믹하고 감초 역할 했던 건 봤기 때문에 가능성은 느꼈지만 감독님 영화에서 또 더 어떤 정말 이 배우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최수영 배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미술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녀의 공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5월의 정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 5월이 여기 누가 캐스팅됐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월이의 공간을 세팅을 하면서 사실 나무를 보러 다니면서도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걸어 들어오는 그 배우가 정말 그 순간 5월이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 캐릭터가 정말 살아있는 순간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 최수영 배우가 저희가 그렇게 다 그때 좀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올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데리고 다 이렇게 모시고 왔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세팅하고 처음에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상상했었던 공간들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면서 했던 이렇게 생각들 마지막에 그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너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다 현실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제가 이제 키친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낸 이제 지금은 저널리스트가 된 분이 계신데 저한테 이런저런 배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작품 끝날 때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은 똑똑한 배우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저는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근데 감독도 이 배우가 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지점을 좀 발견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영은 그런 배우셨어요. 저한테. 왜 이 배우가 이렇게 영화를 많이 하지 않았지? 내가 한번 딱 건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미팅에서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저는 활발한 친구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시선도 피하고 잘 모르겠는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허들을 넘었어요. 영화 작업의 재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첫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 그래서 유태호 배우와의 호흡이나 혹은 5월의 정원에서 어떤 느낌인지 초록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의 건강함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혼자 그 5월의 정원에 이렇게 가서 대본 리딩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5월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여는 첫 신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았던 기억이 배우가 있어요. 먼저 가서 거기서 네, 정말 그러면 되게 마음이 든든하죠. 예. 물론이죠. 네. 근데 정말 그 5월의 공간 세팅에 공을 들인 게 너무 눈에 많이 이제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의 캐릭터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에 약간 좀 짓눌림을 약간 짓눌러진 느낌이 자칫하면 들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스케일이 적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녀라면 이 공간 이렇게 이 정도 가꿔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네,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제일 표현하기 어려웠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영화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외부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많은 어떤 캐릭터였거든요. 공간도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보여질지 계속 좀 긴장을 하면서 촬영 날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공간 얘기도 나눠봤고요. 좀 질문 또 몇 가지 더 드려볼까 하는데 감독님 영화의 이제 따뜻한 분위기에 저는 아까 이제 공간 얘기 말씀드렸는데 음악도 굉장히 좀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즈풍의 선곡도 있었고 그 스코어인가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의 그 음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관객이 있으셔서 잠시 네. 또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감독한테 안 중요한 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음악은 저는 후반 작업에서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고 이분과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항상 클래시컬 베이스가 있는 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 역시 굉장히 음악적 베이스를 거기서 많이 찾는 편이고 음악에 대한 소통을 어떤 언어로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감독님들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음악 감독이랑 이게 참 어려운 언어인데 제가 듣는 평소에 어떤 풍으로 설명을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난 분이 또 이주수 감독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작업실에서 작곡한 오리지널 스코어나 혹은 이렇게 곁들여져야 되는 선곡 저희가 정말 싸게 쓸 수 있는 늘 저한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이 베이스라고 하는 건 마치 밥을 평소에 먹으면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이분이랑 나랑 미감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랑 음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선곡들이 다 좋으셨고요. 이 인점 아웃점 그리고 너무 음악이 정말 도배가 되지 않게 그런 지점들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통 저랑 호흡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런 게 일치해요. 이즘에서 음악이 이즘에서 사라지는 게 여긴 너무 과잉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 번 짝 맞추면 예. 그래서 그런 호흡들은 이전에 한 번도 작업하지 않았어도 이 텍스트에 이 순간에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좀 통하는 거죠. 영화가 그렇듯이 사실 음악 감독님도 미술 감독님도 그런 평소에 통하는 지점이 저는 있어야 작업으로도 성공적인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시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님은 현장에서의 물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나누는 어떤 서로의 취향, 기호, 가치관에 관한 것들로 이제 많은 작업의 베이스가 이제 이루어지신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이제 조금 지부이스러운 질문을 좀 마감을 하고 감독님의 작업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부터 이렇게 배우들하고 만남까지 굉장히 뭔가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많은 걸 잘 이렇게 길어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감독님이 최근에 가장 또 다음, 왜냐면 여기 또 다음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뭐 꼭 당장 어떤 다음 영화의 뭐 아이템이라기보다 어떤 감독이 평소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그 평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촬영할 때는 굉장히 짧은데 그 앞뒤로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감독님들하고 조금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뭔가 규칙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스타일들이 다르셔가지고 감독님이 평소에 어떤 작업을 준비하시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 그런 좀 루틴이나 성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작업 이전에 배우분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냐? 혹은 뭐 어떤 배우랑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하죠. 다음에 나와 함께할 배우. 이분이 가장 나한테 매력적이라고.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함께할 배우 그분을 가장 당시 최상의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누구와 만나도 그의 최상과 나의 최상이 만나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배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희 배우를 보면 생각보다 이 친구 그냥 응팔에서 보고 했을 때는 정말 다둥이의 막내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녀동남이시네요. 이렇게 묻게 되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데 이걸 어디다가 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훌륭하게 다른 캐릭터를 소화하시는 분들은 그 잘한 거 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화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하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플러스 내가 발견한 어떤 새로운 지점이 좀 더 가미됐으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예를 들면 공포를 한다, 블록버스터를 뭐 다른 뭐 시대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도 저와 인연이 닿아서 초대될 그분의 매력을 전 막 또 집요하게 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또 그 작품이 완성되고 GV를 하게 되면 최상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약간 낙관적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작업은 글 작업 같은 건 사실 너무 어려워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 너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니? 그러면 저는 현장이 제일 좋아요. 찍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뭔가를 만들고 있고 이런 걸 느끼니까요.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걸 보는 포스트 프로덕션이 좋아요. 그 다음이 프리 프로덕션이에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설득해야 되는 영화 아닌 것으로 영화를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영화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기획부터 시나리오 쓰고 디벨롭하고 캐스팅하고 기다렸다가 완성하고 또 그 결과 기다리고 다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제안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나는 OTT 플랫폼이나 여러 방면에서의 이야기를 투르게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나의 연출이 아직 안 보이시는군요. 그래서 막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안을 좀 들여다보죠. 그냥 아직 내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나한테 흥미롭지? 내가 지금 꽂히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저는 저를 정말 제 안에 깊은 욕망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공포 영화 보고 싶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경험했었는데 가장 영화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라고요? 또 이렇게 마치 제가 영화 감독이 처음 된다고 했을 때 네가 영화 감독을 한다고 이런 굉장히 뜨악한 반응을 보였던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공포 영화를 업로낸다고 하면 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영화적인 장르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고요. 사실 제가 좀 산만하게 질문을 엮었는데 제가 하려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감독님이 너무 알아서 많죠. 너무 아니 길죠.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네. 어떤 과정을 가장 즐기시고 어떤 게 가장 힘든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작업 스타일에 관한 얘기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감독마다 어떤 분은 또 편집이 가장 즐거운 감독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뭐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촬영하는 경우를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포스트라고 하는데 저도 그 셋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은 촬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촬영을 할 때 가장 시나리오를 쓰고 싶더라고요. 아, 욕심 네. 많으시다. 네, 뭔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게 막 너무 제가 창의력이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찍고 돌아갈 때 딱 생각나는 되게 아찔한 순간인데 다 찍었어요 그 장면을. 근데 이 장면의 장소는 여기였어야 되라는 게 뒤늦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쓸 때는 정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도 비슷한 경험인데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조 감독은 뭐 별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씬의 장소는 여기였으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촬영할 때 쓰면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퇴근길에 저는 혼자 이렇게 막 자학하는 편인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감독들이 사실 정말 숨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 그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막 정말 이불킥도 너무 많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결국은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 감독을 만난 이 영화의 운명이죠. 뭐. 하신 말씀. 아니 하셨던 말씀 중에 그 포인트가 이렇게 프리 프로덕션 할 때 감독님께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 감독님들께서 글을 직접 쓰시고 혹은 각색을 하시는 과정에서 장소에 되게 빠지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계속 읽으면서 정말 이게 감독님이 집착으로 못 놓는 공간인지 정말 영화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약간 숙제 같거든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감독님이랑은 되게 네, 찔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좀 꽂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뭐 어떤 도로 맞아. 같은 것도 꼭 여기가 아니어도 영화적으로는 어쩌면은 괜찮은데 감독한테는 여기서 찍어야만 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명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쵸 합의 맞고 더 좋은 걸 던져주면은 또 이렇게 약간 귀가 또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 또 미감님이나 철감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생겨나는 작은 좋은 변화들이죠. 예. 근데 감독님은 정말 배우에 대한 애정이 저는 정말 각별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또 느껴지는 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질문을 던졌을 때 배우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선이 굉장히 각별한데 미감님께서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때 감독님만의 배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런 모습 정말 저래서 배우들이 감독님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는 감독님이 정말 작품이 끝난 배우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세요. 그 노하우가 현장에 있을 것 같아서 예. 생각보다 미술 감독이 현장에 이렇게 오래 붙어 있진 않고 드레싱하러. 네. 그래서 배우들을 뭐 물론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이렇게 저를 대하실 때를 약간 비유를 하자면 끊임없는 칭찬과 어떤 따뜻한 말과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 그런 지점 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술과 음식을 잘 삽니다. 먹는 거는 푸짐하게 하고 저는 세상에서 술값 받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후하게. 저는 사실 술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술자리에 오래 버티는 거, 얘기 들어주는 거 이런 거 정말 자신 있어요. 좀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한다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저를 돌아볼 때 이제 정말 칭찬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아직 칭찬의 노하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걸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연출부 할 때 느꼈던 게 정말 좋은 감독은 스태프들이 너무 잘하고 싶게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근데 감독님처럼 정말 그렇게 이게 일이지만 내가 더 잘 해내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소통 방식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사실은 칭찬을 해주신 건데 진심으로 저와 함께하는 스태프분들이 훌륭하세요. 그리고 그 훌륭함을 빌리지 않으면 영화가 완성이 안 돼요. 마치 영화 속 배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애정이 묻어나지 않듯이 저는 그거를 여실히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프분들이 내 마음을 사고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신나갖고 준비해 주시고 항상 빠듯하니까요.
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심으로 이분들의 도움과 이분들의 능력에 제가 기대지 않으면 영화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는 진짜 퍼즐 같은 거거든요. 뭐 각각의 부분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판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그 정말 역량이 훌륭한 그 각 분야의 정말 젊은 스태프분들 또 혹은 노하우가 쌓이신 분들이랑 늘 새로운 작업은 맞춰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공이 들고 하는데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영화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배우와의 만남도 그렇고 스태프과의 만남도 그렇고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만남 하나하나가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미감님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감님들은 너무 준비할 것들이 많고 또 다음 장소도 있다 보니까 물론 계속 현장에 머무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잘 맞는 또 특히 여성 미술 감독을 만난 것도 굉장히 좋은 행운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 이렇게 훈훈한 칭찬이나 이런 말은 여기 감독의 놀이터에서 원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훈훈하게 가고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럼 또 아까 감독님께서 가장 그 세 가지 과정 중에 괴롭다고 하셨던 게 풀이였죠. 감독님은 이제 감독이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감독의 가장 큰 일인데 풀이 작업할 때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나요? 노코멘트 해야 되나요? 일단 잘 망설이시는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잘 생각이 나지 너무 않습니다. 훈훈하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항상 이제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조감독한테 메일이 와요. 이건 내일까지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술팀에서 도면 가지고 와서 시공 들어갑니다. 문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이런 그러면 감독들이 하는 공통된 멘트에서 오늘까지였어? 이렇게 모른 척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될지 모른다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스태프분들의 훌륭한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짓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그리고 확인받고 그 다음에 다시 컨펌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 많이 아무래도 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모든 게 미화됐습니까? 혹시? 아니 갑자기 그 아르헨티나에서 감독님이 빠르게 결정해 주셨던 하지만 정작 가서 확인했더니 그 빠른 결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갑자기 떠올라서 네. 왜 빨리 결정했는데 뭐 아르헨티나가 저희랑 정반대 시간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뭐 거의 밤을 새서 회의 준비를 해야 되고 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소품으로 나온 어떤 차량이랑 오토바이를 이제 계속 감독님이랑 최종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이제 구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데드라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고르고 현장 가서 그 차를 확인했는데 구동이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계속 아르헨티나 스태프들은 너네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소품들을 선택했던 그 책임을 서로 이렇게 묵묵히 나눠 가지며 네, 갑자기 차 생각났어요. NG가 정말 많이 났었죠. 근데 그래도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역시 미화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미스로 테이크를 다시 가고 다시 가는 게 정말 곤혹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짜증내고 싶어요. 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막 목에까지 차오거든요. 근데 또 아르헨티나 스텝의 특징이 뭐냐면 번복을 싫어하더라고요. 한 번 결정한 걸 왜 바꾸세요? 이건데 저희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정말 플렉서블하게 내가 현장에 와봤는데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 스태프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게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 네. 또 질문 하나 들어온 거 말씀드려보면은 싫어하시는 표현이시겠지만 옴니버스 영화라고 하셨는데 멀티플런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인물을 통해 전체 이야기가 이어지곤 합니다. 영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물 또는 이야기 주제로 삼으신 것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까 대답했던 것과 연결될까요? 네, 결혼 전야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엮다 보니까 오히려 세팅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웠는데
이번은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는 네 커플들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제가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전야 시리즈가 아니었어요. 러브 스토리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작품을 해야 되나라는 이 연결고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지만 감독한테는 이거야. 내가 왜 하냐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전야가 되면서 전야 시리즈가 되면서 역시 새해를 맞는 일주일 이제 앞둔 사람들의 각기 다른 고충에 대한 감정을 한번 다뤄보자라고 했는데 공통된 사실 감정은 로맨스라기보다는 외로움이에요. 전 모두 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로움을 잊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등가 대치를 하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외로움인 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커플 얘기로 섞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결국 그 얘기인가 싶은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게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질문지에도 되게 중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감독님이 전야 시리즈를 말씀하신 것처럼 두 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저 인터뷰에서도 또 다른 또 시리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거를 봤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포맷인 것 같아요. 어떠한 하나의 데드라인 시점을 두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일주일 앞두고 하루하루씩 진행되는 이게 굉장히 또 재미를 주는데 그 다음에 혹시 언젠가 또 하고 싶은 전야 시리즈 이야기를 살짝 또 풀어주실까요? 저 전야 시리즈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새해 전야가 너무 뭐랄까 여러 가지 세팅상 상황상 좋지 않아서 이 영화로 드라마 혹은 로맨스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정말 절감했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맷 그 멀티플롯의 여러분들이 옴니버스로 이해하는 그 이야기들의 매력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졸업 전야라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졸업이라는 게 인생에서 뭐 단지 학교 졸업 이후에 다른 또 그 어떤 의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은 언제가 되건 그 기회들을 좀 갖고 싶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궁금증으로 계속 감독님 차기작을 좀 기다려보고 싶고요. 이번 영화 제가 또 궁금해서 그냥 이거 회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촬영 회차가? 48회차 정도? 네. 그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48회차에 대단하십니다. 네, 저의 그 어떤 경쟁력은 항상 빠듯한 예산에 고퀄러티의 회차를 지킨다.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는 감독이다. 이게 저의 어떤 경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부리고 재촬영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상하게 데뷔 때부터 이 조건 안에서 수용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아르헨티나 촬영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어떤 촬영의 리듬이 다르고 너무 새로운 곳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 찍고 가야 된다라는 이 강박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뭘 넘겨본 적이 없는데 다시 올 수도 없는 곳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정말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에 잠 잘 못 자고 단 한 번도 이 3주 동안 한국 쪽이랑 톡을 못했어요. 그냥 온전히 아르헨티나에 저를 묻고 집중해보고 꼭 다 찍고 갈 거야. 뭐 이런 그랬었네요. 감독님이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이후에 몇 년 만에 촬영이었죠? 실제로 개봉은 이제 4년이었는데 5년이죠. 히차로는 5년이었는데 뭐 한 3년 정도 만에 찍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감독님께서 지금 상업영화 데뷔하신 이후로 사실 회차를 지켜내서 이 예산 안에서 영화를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 영화는 거의 손익분기점을 거의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흥행이 더 된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 감독으로서 이렇게 계속 길을 닦아가는 여성 감독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앞서간 선배 감독으로서 그런 행보가 굉장히 눈여겨져 봤는데 어쨌든 감독님이 3년 만에 찍는 거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업영화 감독이 3년 만에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올림픽보다 더 짧은 기간이죠.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감독님이 얼마나
안 보이는 곳에서 바지런하게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자주 만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거의 이번에 5년 만에 촬영을 했는데 현장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도 거의 노동 시간이 많이 이제 좀 규격화돼가지고 지켜지는 분위기였지만 52시간이 엄격하게는 적용되기 직전이었어요. 약간 오바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엄격하게 이제 지켜지고 있어서 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은 영화를 자주 안 찍다 보니까 항상 바뀌어 있어요. 저는 필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감독님도 그러시고 필름이었어요. 두 번째 영화는 디지털로 바뀌어 있고 세 번째 영화는 갔더니 52시간이 돼 있고 스태프들은 항상 먼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적응해 있는 상황에서 또 저는 여기서 또 적응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체감하셨던 또 이번 영화 현장은 그 전과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대로 거의 3주 정도를 아르헨티나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외국 스태프들과 그들의 리듬과 그들의 공간 안에서 저희가 찍는다라는 건 어쨌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런 다름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오히려 그 다름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데뷔하면서부터 감독의 칭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위치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늘 처음부터 감독 그리고 계속 감독인 거죠. 그런데 책임의 양이나 혹은 더 욕심을 내는 면은 좀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살이 막 불어나는데 어차피 저랑 만나는 스태프분들은 그 시기 저를 기다려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새로운 세팅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감독이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건 저희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CG에 더 많이 우리가 의존하게 되고 더 드라마의 리듬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변주의 형태로 영화관에서 틀릴 어떤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저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근거 없는 배포를 항상 작품할 때마다 다음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늘 듭니다. 네, 언제나 또 저희는 또 감독님이 차기작을 기다리는 팬으로서 그 마음으로 빨리 다음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뜻깊게 이렇게 미술 감독님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객 여러분 입장에서는 캐릭터들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얼마나 또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떠셨는지. 새해전야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감독님들의 놀이터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홍지영 감독님 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 충무로 영화제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질문을 줬었어요. 만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영화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겠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재밌는 똥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역시 애들한테는 똥이잖아요. 무엇이 되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재미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영화 감독으로 롱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같이 저희 참여해 주셔서 다음에 작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요.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홈페이지 더 cmr.kr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굿즈가 있네요. 예, 온라인 굿즈샵을 통해서 굿즈들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옆은 저희 영화제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협찬사 제품들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10월 29일 오후 12시 55분에는 콜의 이충현 감독님과 모더레이터 임필성 감독님 그리고 전종서 배우님의 강간무시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